우주 생명체에 대한 그런 정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생물학을 하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해가 더 높아지고 좀 철학적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생명의 기원은 뭔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어렵네요. 네, 세상 모든 것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과학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특이해요. 우주생물입니다. 우주생물. 혹시 이 우주상에 인간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가 10의 23승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몇 개일까요? 너무 초반부터 어렵게. 정말 상상할 네.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인간만이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외롭지 않을까. 아, 외롭다. 네. 이 넓은 우주 안에서 지구인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주인도 살고 있는 것인지에서 답을 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먼저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로보틱스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부에서 생물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은기입니다. 근데 두 분 지금 전공이 한 분은 기계공학, 한 분은 또 생물교육학. 근데 어떻게 우주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 회차에 나오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릴 때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숙소 앞에 마침 천문대가 있었어요. 오리온 성운이랑 토성의 고리를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과학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게 너무 신기해서.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책이 뭔가요, 이게? 이게 우리는 모두 외계인이다 라는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을 정말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읽고 나서 이걸 계속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과학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생물교육학을 선택한 건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창 이제 페임랩이 점점 유명해지고 과학 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의 전공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페인랩 출신이신가요? 저는 페임랩은 아직 도전을 못했고요. 페임랩 네네. 말고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과학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 과학 강연자 과정 그리고 오. 저술가 과정 수료했습니다. 오, 저도 수료했어요. 정말요? 저는 공연과 과정을 아. 네, 이번에 심화 과정까지 수료했거든요. 와. 이렇게 또 세상이 이렇게 좁다고. 그러면은 옆에 또 우리 또 다현님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또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우주에 저는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약간 물리학 쪽을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꿈에 외계인이 나타났는데 제 전생의 가족이었던 외계인들이랑 이제 재회를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TV에 우주가 나오면은 내가 저기 어디에 살았었을까 하고 좀 더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우주 관련 책도 읽으면서 계속 흥미를 이어나갔고 그러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뭔가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싶더라고요. 인간을 실질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뭐 로보틱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대학원 쪽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그 우주탐사 학지 전공 석사로 이제 전공을 하는 거여서 다시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로보틱스 랩에서도 이제 곧 달에 보낼 달 탐사 로버 관련해서 기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주랑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하시는 게 지금 로보틱스 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로봇을 보내는 거예요? 우주 생물을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미션이라고 네, 들어봤어요. 네, 얼마 전에 8월 달에 그 발사를 하려고 했다가 네네네.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돼서 11월 달에 발사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화성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달에 장기적으로 사람을 거주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려는 달 탐사는 사람이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 달의 남극 지방에 로버를 보내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런 로버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테라포밍인가 그게 맞나요? 그 우리 옛날 영화 중에 네. 그 마션이라고 보셨어요? 그 화성에서 감자 키우는 네, 영화. 맞아요. 네, 그게 감자 좀- 먹고 싶어지는 영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테라포밍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두 분 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릴 때 그런 간접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우주를 좀 좋아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다 우주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네. 것 같은데 우주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게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둡고 진공 상태이지만 어딘가에 별이 있을 것 같고 어딘가에 은하에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이런 호기심 가득한 환경이 생각납니다. 우주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떠올라요. 오, 네네. 일단 스페이스라고 하는, 여기서 스페이스는 지구를 제외한 탐사의 공간, 좀 인간이 가면 위험한 그런 공간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두 번째로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돼요. 그 최근에 콜드플레이랑 BTS가 막 유니버스라는 노래를 네, 앨범 나왔잖아요. 냈잖아요. 네. 그 노래에서 막 You're my universe 이라는데, 이게 만약에 You're my space라고 하면은 이게 뭐 지구는 빼고 넌 내 전부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은 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universe라는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뭔가 뭐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뭔가 진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라는 그런 굉장히 인류애적인 단어를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하시면은 그런 약간 유니버스, 스페이스 네. 예, 이런 게 좀 떠오르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코스모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만든 노래 중에 혹시 유니버스랑 코스모스의 차이점 아세요? 당연하죠. 그 코스모스는 이제 우주 플러스 철학이나 종교까지도 다 포함하는 오! 개념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네. 역시 가사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냥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연인의 사랑의 걸 좀 담아가지고 어떤 행성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만나게 된 건 인연이었고 필연이었다라는 걸로 만든 노래거든요. 드라마 낭만적이에요. 뉴런에서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주 얘기 나왔는데 그럼 두 분 다 저는 우주하면 생각나는 게 어릴 때부터 우주하면 항상 외계인, 에일리언 그래서 그런 SF물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주하면 제일 먼저 같은 게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근데 혹시 그런 SF물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시나요? 혹시 두 분 다? 저는 네. SF 영화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되게 많이 읽고 보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도 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뭐? 네. 못 봤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을 말하면 너무 스포일러라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지만 거기에도 외계인 친구가 나오는데요. 특이하고 나름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중에 혹시 닥터라는 드라마 아세요? 덕터 후는 정말 명작이죠. 저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요? 네, 네. 어떤 외계인이 한 명의 주인공이고요. 그 외계인이 파란색의 전화박스 같이 생긴 타임머신을 타고 맞아, 다니면서 맞아. 진짜 온갖 외계인이 다 나옵니다.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외계인이 맞아요. 다 나오는데 그 외계인과 인간과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마지막에는 저는 그 닥터가 좋았던 게 결국 뭔가 사람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맞아.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어요. 혹시 SF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네, 저도 우주 관련해서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아바타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다른 행성에 가서 그 행성이 잘 보존되도록 도와준다. 맞아요. 이런 게 이걸 보면서 약간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아까 그 유니버스도 그렇고 스페이스도 그렇고 네. 다현님이 약간 이제 하나 위아더 월드 그러니까 우리 인류애가 좀 많이 네, 있으신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습니다. 네. 사실 아바타 이거 나와서 한 얘기인데 사실 이 아바타에 나오는 그 나비족 이쪽이 사실 우주 생명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 살 때는 지구인들 인간 딱 이게 정해져 있는 정의가 있잖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근데 우주 생명체에 대한 그런 정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주 네. 생명체를 정의하기 전에 일단 지구에 있는 생명을 먼저 뭐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청 철학적인데요. 근데 지금? 이게 네, 사실은 어렵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고양이랑 자동차를 비교해봐도 되게 공통점이 많거든요. 고양이도 뭐 움직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자동차도 이제 연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고양이랑 자동차 둘 다 뭐 자유로운 속도, 자유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를 소모해서 움직이고 나면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랑 고양이를 놓고 봐도 공통점이 많은데 물론 이 친구들은 더 자세하게 보면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생명을 점점 더 본성으로 내려가서 더 깊이 있는 구체적이고 뭔가 원시적인 생물들을 탐사할수록 무생물인 것과 생명을 가진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생명의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과학자들이 다 같이 합의하는 생명의 특징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복제물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자기랑 일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생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종의 화학적 개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생물학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다 이런 분야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생명의 정의를 하는 게 일단 무엇을에 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를 찾기 전에 일단 생명체에 대한 정의를 과학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주생물학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생물학을 하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해가 더 높아지고 좀 철학적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생명의 기원은 뭔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어렵네요. 그러면은 혹시 우리 또 은기님께서 나는 우주 생명체는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나 우주 생명 생각을 한다, 개인적인 그런 바람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 이게 초기에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이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체를 찾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과학자들이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체면 전파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티 프로젝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요. 이게 세티 프로젝트가 이제 전파로 외계 생명체를 찾아내자는 뭐 이런 프로젝트, 과학적인 사업에 가장 먼저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규칙적인 패턴들을 가질 거다. 그래서 이걸 관측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지적 생명체들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저도 바라보자면 그런 전파를 사용하는 지적 생명체가 어딘가에 존재해서 이제 당장이라도 그 전파를 수신해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또 다현님은 아까 제가 조금 약간 우주 안에 인류애적인, 근데 거기에 로봇 공학적인 기술을 또 네.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우주 생명체에 대해서 다현님이 생각하시는 또 그런 뭐 정의라든가 혹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우주 생명체라는 게 그런 거를 계속 찾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으면은 이제 인류가 우주로 나가서 우주 생명체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을 인류가 가지고 나가서?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우주에 적응한 또 다른 거기 그 우주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이제 약 6일 정도 달의 남극에 잠시 머물다가 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달에 잠시 생명체가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달 여행이네 진짜. 그렇죠. 여기 아르테미스라고 앤디 위어라는 마션의 작가가 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네, 달에서의 관광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동그란 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이제 각각 지역마다 뭐 호텔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재료들을 가공하는 유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숙박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저 이거 똑같은 거 한국에서 본 적 있어요. 이거 번역되어 있어요. 세종시 가면은 세종청사가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다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번역했네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어져 있는데. 그럼 이게 다 유리 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 돔은 다 이제 막으로, 두꺼운 막으로 이제 보호가 되어 있고, 만약에 조금 구멍이 뚫려가지고 노출이 될 위험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그래도 되게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엄청 최첨단 과학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안에 내용 중에 블랙마켓이 있다고 저 다루고 있댔잖아요. 네, 달에서 블랙마켓이 생성될 그런 아이템이 있나요 혹시? 그렇죠. 물론 있죠. 뭐가 있죠? 너무 궁금해서 지금. 뭐가 있죠?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달에서 약간 운석 같은 거 팔지 않을까요? 그 운석? 달에서 달의 돌을 가져와가지고 지구에서 비싸게 팔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달 자원 활용도 사실 굉장히 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 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담배도 피우고 싶고, 이제 대마초 같은 약물들을 하고 싶어 할 약간 거잖아요. 교도소처럼 네. 교도에서 접근하기 힘든 그렇죠. 네, 돈가스 나오고. 그러면은 우주 생명체에 대한 그런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혹시? 이게 일단 외계 생명체를 연구를 하자라고 말을 처음 하신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님이 최초였는데요. 이게 1950년대 후반인데 그때가 그 50년대 그 시기에서 한 10년만 앞으로 가도 이제 화성에 문화가 있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믿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외계 지적 생명체, 뭐 외계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터부시 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약간 진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사이비 같아 보이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궁금해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그 연구들이 이어져서 이제 로버들이 가서 실제로 연구를 뭐 샘플을 채취해 오던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스펙트럼을 분석하던지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다가 지금 우주 생물학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거든요. 바다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을 거다. 저도, 이런 예. 추측이 있어요. 최근에 그 생각나는 게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이 엄청 핫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행성들이 물이 있다는 것도 보이기도 하나요? 제임스 웹이 물을 아직까지 이게 물이다라고 찾아본 것까지는 없지만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을 한 거예요. 항성이 이렇게 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들을 직접 찍는 건 되게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항성이 워낙 밝다 보니까. 근데 제임스 웹이 직접 촬영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직접 촬영을 성공한 데에 이어서 이 행성은 아니고 다른 행성이지만 어떤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흔적을 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왜 중요하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탄소 기반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생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다 탄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산화탄소를 외계에서 처음으로 찾아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흔적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저 이산화탄소를 따라가면 뭔가 지구에서 있는 것 같은 탄소 기반의 생명체를 찾을 수도 있다. 찾을 수도 아니면 있겠다. 희망적인 연구가 되는 거죠. 그 제임스 웹이 올라가기 전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친구가 또 올라가가지고 엄청 몇천 개가 되는 행성들을 찾았어요. 그중에 케플러의 이름을 붙인 많은 외계 행성들 중에서 지구와 사이즈가 비슷하고 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러요.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해서. 근데 그 골디락스 존이 이제 항성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추우니까 물이 다 얼어버려서 없고 또 너무 가까우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물이 다 증발해서 없고 그 사이에 딱 적절한 구간을 말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있는 행성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그 골디락스 존에 속하는 행성들 그래서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행성들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은 로봇가 지금 아무래도 개발되고 있고 연구되는 게 인간이 가지 못하는 지역을 네. 안정적으로 좀 해볼 수 있고 아까 뭐 영구 음영 지역 그런 데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클리퍼 미션이라고 2024년에 유로파로 발사될 예정인 미션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에 궤도선을 보내가지고 유로파의 그 표면 지역을 관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궤도선이 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어서 버전 2로 이제 착륙선이 보내지게 될 예정입니다. 착륙선에는 네. 여러 장비들을 탑재할 예정이에요. 생명의 흔적을 채굴할 수 있는 로봇팔, 그 지금 표면이 아까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얼음을 녹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줘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 드릴 장치도 있어야 되고 유로파의 바다 성분을 분석하거나 뭐 데이터를 얻어서 지구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들도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런 생명체가 우주에 가면 완전 대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체도 있나요? 이게 되게 네. 옛날에 한번 연구가 됐던 적이 있는데 물곰이라고 진짜 곰은 아니고요. 맞아요. 진짜 곰은 아니고 아주 작은 네네. 작고 작은 친구인데 이 미생물을 과학자들이 우주에 데려가가지고 우주 정거장에서 얘가 생존할 수 있냐 본 적이 궁금해요. 있었어요. 네. 그 지구의 엄청 극한 환경에 살아가는 생물들 중에서 디라디오듀런스라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라디오듀런스.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이름도 이제 방사선을 견딜 수 있다는 뜻으로 붙인 건데 이런 것처럼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더 알아낼수록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친구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이제 언젠가 인간에게도 기술을 적용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다현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건 테라포밍이었잖아요. 네네. 그 환경을 사람에 맞춰서 바꾼다. 근데 이제 심해나 우주 같은 그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 방법이 테라포밍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예요? 그거 약간 SF적인 네. 생각으로 판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판트로피?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라포밍은 인간에 맞춰서 환경을 바꾸는 거고 판트로피는 환경에 맞춰서 저희를 바꾸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네요? 네, 인간을 바꾸는 약간 개조? 뭐 인조인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특성을 바꿔서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은 SF의 영역이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이것도 아주 미지의 영역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게 테라포밍은 환경을 바꾸는 거지만 판트로피는 또 인간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좀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과 약간 우려가 물리적인 있죠. 문제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꾼 인간이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이런 우주의 신인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좀 약간은 씁쓸한 게 지금 저희가 사실 우주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결이 또 맞는 게 만약에 지구에 살 수 없게 된다. 그럼 우리가 선택지는 크게 몇 개 없잖아요. 하늘로 살 수 없으니 우주에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저 밑에 심해서 살 거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어디서 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심해냐 우주냐 산다고 했을 때. 아,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심해도 우주도 똑같이 음. 그러니까 극단적인 환경이고 뭐 차이가 있다면 우주에는 좀 더 강한 방사선과 우주선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하겠지만 일단 심해와 우주를 선택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테라포밍을 할 거냐 판트로피를 할 거냐 이것도 이걸 정하는 게 기술 발전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 같고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이 된다면 심해랑 우주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아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걸 아니, 선택하시겠다. 그 전에 이제 지구가 그렇게 되지 않게 있는 걸 먼저 소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벌써 이렇게 심해와 우주를 어디로 피할 거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관점엔 사실 테라포밍이 그렇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팜을 예를 들어보면은 태풍이나 우박 네. 막 이런 자연재해에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센서들이 고장나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지구의 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달과 같은 고방사선 환경이라던가 그런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컨트롤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공학적인 설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아무래도 항상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항상 문제는 발생하잖아요. 모든 일 과학도 그렇고. 네. 근데 테라포밍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도 있나요? 이런 쪽은? 일단 우주에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인터스텔라 랩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을 먼저 돔 안에서 컨트롤하기 전에 식물부터 한번 키워보고 네. 곤충도 한번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워보고 하면서 어떤 생명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좀 더 안전하게 그런 테라포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수심 8m 정도 저기 지금 이거 사진이 뭐예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돔도 지금 제작을 했다고 해요. 뭐 딸기 같은 것도 재배를 하고. 아 저기서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맛을 먹어보면은 지상에서 재배한 과일들과 굉장히 유사한 맛을 낸다고 해요. 지금 수심 8m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저 정도 8m 정도 깊이에서도 어느 정도 빛이 있지만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추가로 LED를 설치를 해서 안에 스마트팜이구나, 진짜. 네, 공급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완벽하길 바라면서 공학적인 설계를 했겠지만 그렇겠죠. 2018년에 한번 태풍이 불어서 저런 구조물들이 다 손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럼 저기가 약간 인간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커다란 돔에서 이제 채취를 할 때는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에서 물은 빼고 이제 물이 없는 데에서 들어가서 채취를 하고 이런 컨셉인가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에어락 같은 중간 구조물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그 스폰지밥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다람이라는 다람쥐가 네. 사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다람이가 바다 밑바닥에 살면서 유리 돔 안에 살거든요. 근데 그 바다 친구들이 다람이네 집에 가려면 문을 하나를 열고 들어가서 물을 쫙 빼고 나머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혹시 이거랑 비슷한 네, 구조물을 맞아요. 되고 있는 건가? 제가 생각했던 컨셉이 딱 너무 에어락 완벽한 이해 컨셉입니다. 같은데요? 근데 바로 이해가 돼버렸어요. 스폰지밥이 과학적인 만화였어요. 다람이가 실제로 그 만화 안에서도 과학자 캐릭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저희 추측인데 그 과학자니까 심해가 궁금해서 내려와서 이제 그 새로운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테라포밍을 하는 나름 거네요, 테라포밍을 사람이. 한 나름 거죠, 테라포밍을 했네요, 진짜.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외계 우주 생명체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언제쯤 우주 생명체가 발견될지. 우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유로파에 대도선을 보내는 클리퍼 미션이 이제 2030년쯤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운이 좋다면은 그때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빠르면은 그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발견하고 나서 더 궁금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 생명체는 거기에 살고 있는지, 뭐 RNA, DNA 구조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해서 정말 많은 궁금점이 이제 쑥 뻗어서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속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호기심입니다, 진짜. 그죠? 끝이 없는 호기심. 그러면 우리 은기님은 언제쯤 발견이 될 것 같으세요? 저도 일단 그 유로파에 탐사선이 가는 게 아주 다가오는 커다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발견이 된다면 생명체가 발견이 된다면 이제 아는 거죠. 저희는 이 넓은 우주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정말 아쉽지만 없다면 우리가 이 지구에 이렇게 생명이 가득한 게 뭐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건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탐사선을 어떻게 보내고 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세대가 살아있을 때 외계 생명체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세대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93년도 엑스포 혹시 다녀오셨나요? 모르시죠? 엑스포를 제가 다니면서 대전에 열렸던 네, 저 꿈돌이를 보면서 엑스포 탑은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이제 한빛탑 있잖아요. 보면서 어릴 때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꼭 안드로메다에서 외계 생명체 만나고 싶은 어린 그런 마음이 맞아요. 되게 있었는데 이제 살아 생전에 죽기 직전에 외계 생명체를 꼭 한번 만나거나 아니면 발견한 걸 꼭 보고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오늘 얘기를 하면 좀 더 약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과학수다를 여러분들 좀 이렇게 우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그 저희가 항상 패널분들을 미리미리 섭외를 했었어요. 근데 두 분은 방청객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또 패널로 나오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카메라 똑바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방청객으로 들을 때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가 떨리는 자리인지는 몰랐는데 너무 안 드셔도 돼요. 네, 우선 첫 녹화인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분들과 수다를 떨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던 과학수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뿌듯하네요. 그럼 우리 은기님께서 방청객에서 패널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제가 방청을 왔던 회가 1회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들으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주제로 이런 주제를 저렇게 다룰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긴장이 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네, 너무 재밌어서 이제 말을 못했는데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네, 오늘 과학수다 네. 우주 생명에 대해서 오늘 은기님과 다인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의 마무리 멘트보다는 이 우주라는 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너무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코스모스처럼 철학적 의미도 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연들이 쌓여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노래는 코스모스를 들으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과학수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 기다리며 어떤 생명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인연이 되어서 만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마지막 저희 짠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너를 보게 되었어. 별 그 언제쯤 시작했는지 난 그 거리를 헤매고 있어. 어떤 행성에서 나를 찾아온 건지